자, 이번에는 5장입니다. 조사설계 유형을 다루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72페이지 한번 봅시다. 출제 영역, 출제 분포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5장에서는 실험의 한 11개의 유형들을 다루는데, 걔네들을 굵직하게 그룹핑을 하면 실험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실험 설계, 실험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하지만 유사하게 대체는 하는 유사 실험 설계, 실험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잘 갖추지 못한 부실한 설계를 원시 실험 설계 내지는 전 실험 설계, 선 실험 설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룹 안에 속한 개별적인 설계 유형들을 하나하나 다루게 됩니다. 각각의 실험 설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실험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실험 설계, 얘를 순수 실험 설계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얘가 7년 동안 5문제가 나왔었고, 그 외에 유사 실험 설계가 2문제, 원시 실험 설계가 2문제, 그리고 걔네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2문제로 골고루 나왔습니다. 7년간 출제 분포 그래프를 보면 이 챕터에서는 평균적으로 대략 2문제 정도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흐름 읽기를 보시면은요, 두 번째 땡 보시면 조사 설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전 단계에서 설정한 조사의 가설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의 가설은 A가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A 독립변수와 B 종속 변수 사이에 무슨 관계?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조사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가설에서 설정한 인과관계를 얼마나 확실하게 검증을 해줄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5개의 글자로 압축을 하면 내적 타당도라고 부른다고 4장에서 우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내적 타당도가 가장 높은 게 바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실험을 잘하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즉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를 할 수가 있지만 현실적인 요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험의 요건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유사 실험 설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보완 자체를 못하는 거, 부실한 실험 설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땡 보시면 이로 인해 실험 설계는 다양한 조사 설계를 유형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요. 실험에 준하는 요건을 지켰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혹은 그걸 보충했는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챕터에서는 실험의 기본적인 절차를 통해 실험이 진행되려면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요건들이 뭐가 있는지 이 필수 요건들을 조사 대상자를 두 집단에 무작위로 할당하는 거, 그리고 그 집단들 중에 어느 한 집단에만 독립변수를 개입시키는 거, 이걸 조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종속 변수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리고 두 집단에서 이 변화의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는 것, 요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험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실험 혹은 순수 실험, 유사 실험, 그리고 원시 실험을 구분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하위 유형들을 공부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74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맨 위쪽에 실험의 요소를 잘 갖추고 있을수록 뭐가 높다? 내적 타당도가 높은 거예요. 즉 A가 과연 B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가, 이 독립과 종속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하기가 더 용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사 설계를 구분을 할 때에는 실험의 요소를 얼마나 잘 갖추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얘기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실험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내적 타당도가 가장 높은 설계를 실험 혹은 순수 실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험의 3대 요건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조사 대상자를 두 집단에 무작위로 할당하는 게 첫 번째고, 그중에 한 집단에만 독립변수를 개입시키는 조작이 두 번째고, 그래서 종속 변수 값이 어떻게 두 집단의 차이나게 변하는가를 비교하는 게 세 번째 요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 순수 실험이지만 현실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지키지는 못하는, 즉 모두 안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2개는 지키는데 하나는 못 지키네, 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주로는
사회복지조사에서 이 세 개의 요건 중에 지키기가 어려운 게 바로 무작위 할당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동일한 욕구를 다 갖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조사를 위해서 반으로 딱 나눠놓고 니네만 개입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 엄격한 무작위 할당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실험 설계가 불가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들을 통제하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 할당에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들, 차선책을 사용해서 어쨌거나 얘만큼은 아니더라도 내적 타당도를 조금이라도 확보해야지 라고 노력하는 설계를 유사 실험 설계 내지는 의사 실험 설계 혹은 준 실험 설계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유사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무작위 할당도, 독립변수의 조작도, 종속변수의 비교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서 전체적으로 실험의 기본 요소들을 너무너무 부실하게 충족하고 있는, 그래서 얘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대안적으로라도 통제하지도 못하는 그런 설계를 원시 실험이다 혹은 선 실험이다 혹은 전 실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굵직한 구분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높은 순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일단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실험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가?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대략은 아실 거예요. 조사 대상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조사 대상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다 독립변수를 개입시키는 게 아니고 일단은 무작위로 할당을 하는 거예요. 두 집단에, 일반적으로는 두 집단에 무작위로 50명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 실제 독립변수를 개입할, 이거를 우리가 독립변수를 실험에서는 실험 요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험 요인을 개입할 혹은 독립변수를 개입할 집단을 실험 요인을 개입한다 해서 이거를 실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 독립변수 혹은 실험 요인을 개입시키지는 않지만 이 집단에서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는 또 다른 집단을 우리가 통제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조사 대상자들을 반땅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작위로. 하나는 실험 집단, 하나는 통제 집단에. 이게 첫 번째 절차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무작위로 할당을 했다라는 것은 두 집단의 속성이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볼 때 가장 그래도 동질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가 무작위 할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확률적으로만 보면 무작위 할당을 했으니까 여기 50명, 여기 50명이 비슷할 거야 라고 우리가 가정은 해볼 수 있지만 실제 얘네들이 초기 상태가 비슷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자, 그래서 동일한 시점에서 두 집단에서 일단 종속 변수 값이 비슷한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 검사를 했을 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달라야 돼요? 비슷해야 되죠. 아직은 개입을 하기 전인데 분명히 얘네들이 처음엔 비슷했는데 얘네는 개입을 했더니 이렇게 되고 얘네는 개입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검사를 통해 실제로 얘네들이 개입 전의 상태가 유사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일단 비슷했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에만? 실험 집단에만 독립변수 혹은 실험 요인을 개입시키는데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독립변수를 조작한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집단, 즉 실험 집단에만 독립변수를 개입시킨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개입 후 시점에서 동일한 시점에 두 집단에서 종속변수의 값이 사전 사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두 집단 간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변수 값의 비교. 자, 그래서 우리가 실험의 3대 요건은 조사 대상자의 무작위 할당, 그리고 독립변수의 조작, 종속변수의 비교, 이렇게 3대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작위 할당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4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들 쫘라라라 공부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우리가 4장에서 공부했던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읊어봅시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것을 역사 요인. 시간이 지났어요. 원래 그 시기가 그래요. 성숙 요인. 같은 검사 2번 반복? 검사 요인. 다른 검사 2번 반복? 이건 사전 사후를 다른 검사 도구 효과. 아주 높은 점수, 아주 낮은 점수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에는 통계적 회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서로 교류하는 걸 통제할 수 없을 때에는 확산과 모방 효과가 개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애초에는 20명으로 시작했는데 끝날 땐 12명 남았어요. 이것을 조사 대상자의 상실, 변동, 탈락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두 집단을 무작위 할당으로 동질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편향된 선별을 하면 그때도 문제가 되고요. 편향된 선별이 다른 요인들이랑 맞물리는 문제를 선택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했었습니다. 정신이 없죠. 우리 했었어요. 4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다양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무작위 할당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작위 할당을 하는 이유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의 통제를 위해서예요. 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4글자로 줄이면 이걸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외생 변수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험의 절차를 통해서 실험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건은 뭐다? 조사 대상자의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무엇을 통제하는 거다? 외생 변수 혹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혹은 얘를 외적 변수, 외적인 요인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걔를 뭐 하는 거다? 통제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중 한 집단에 독립변수를 개입하는 독립변수의 조작이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의 변화를 비교하는 거다. 이렇게 3가지를 갖추었을 때 이걸 실험 혹은 순수 실험이라 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교재의 74페이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조사 설계 유형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실험의 기본 요건 3가지를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설계를 그냥 실험 설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얘를 순수 실험 설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직은 우리 시험에 그런 표현이 안 나오긴 했지만 이게 찐이다, 트루, 찐이다 해서 이것을 진 실험 설계 혹은 진형 실험 설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전형적인 순수 실험 설계를 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이제 가장 전형적이다라는 것은 74페이지 중간에 있는 실험의 절차, 오리지널 실험의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설계 형태가 바로 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리지널 실험의 설계, 우리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조사 대상자들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때 무작위 할당을 랜덤 어사이먼트 혹은 랜더마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랜덤으로 나눴다 해서 R, 이니셜 R로 기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이 2개다 이러면 조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 여기 있는 숫자는 상관없어요. 그냥 구분하기 위해 쓴 것일 뿐이고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라는 것은 검사를 했다라는 건데 개입 전에 한 건 사전검사라고 얘기하고 개입 후에 한 건 사후검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지금까지는 인과관계를 표현할 때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X가 Y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X가 의미하는 건 독립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X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의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얘는 실험 집단이 되는 거고요. 같은 기간 동안 독립변수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얘는 통제 집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사 대상자를 두 집단에 무작위로 나눴고 사전검사했고 독립변수 하나만 개입했고 사후검사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실험이잖아요. 요런 걸 우리가 통제 집단을 두었고 사전 사후검사를 했다 해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전형적이다, 고전적이다,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물론 이제 우리가 무작위 할당을 하면 가장 최선의 통제 방법이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최선이라는 것은 가장 퍼펙트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최선의 선택이 그거라는 거지, 완벽하게 모든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을 완전히 옳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최강자다 이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작위 할당으로 조세 대상자를 나누게 되면 어지간한 내적 타당도 요인들을 그래도 많이 통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통제 못하는 특히 대표적인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사전 사후 검사를요, 사전 사후 검사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에는 같은 검사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같은 검사를 2번 반복하면 앞 사전 검사가 뒤 사후 검사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슨 효과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테스팅. 이걸 검사 효과라고도 얘기하고요. 시험 효과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같은 검사를 이렇게 2번 했거든요. 그러면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검사 효과가 실험 과정에 개입돼서 종속 변수 값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입을 그냥 막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사전 검사를 한 후에 개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머 어떡해, 나 점수가 이렇게 낮아, 진짜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개입에 열심히 참여를 하게 되면 이 2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 점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얘를 검사와 개입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 효과다 해서 검사와 개입 간 상호작용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전 사후 검사를 다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얘가 얘한테 직라인으로 미치는 영향도 개입이 되는 거고, 사전 검사가 개입에 영향을 미쳐서 사후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얘도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2 효과가 개입되는 걸 막을 수 없다, 혹은 통제할 수 없다, 혹은 배제할 수 없다. 요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볼게요. 75페이지입니다. 자, 순수 실험 설계해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굵은 글씨 보시면 인과성 검증을 위해 무작위 할당을 통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하여 사전 조사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종속 변수 측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무작위 할당을 해서 2 집단을 나누면 2 집단이 가장 동질적으로 구성이 됐다라는 그런 전제가 성립을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지를 뭘 통해서? 사전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입도 하지 않았는데 애초부터 막 2 집단 차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전 검사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종속 변수 값 측정치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사전 검사에서는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얘는 개입을 하고 얘는 개입을 하지 않았더니, 와, 얘는 이렇게 변했는데 얘는 별로 변하지 않았더라 해서 사후 검사 값에서는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사후 검사 값에서는 차이가 있어야 그래야 어머, 개입에 따른 차이가 있네라고 개입의 효과, 즉 독립과 종속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검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후 검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X와 Y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 박스에 있는 내용들, 요런 내용들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어요. 자, 기출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4년, 2023년 연달아서 여기서 나왔거든요. 2사례 모두 한번 봅시다. 자, 다문화 교육이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100명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무작위로 2 집단으로 나눴대요. 그러니까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교육 실시 전에
두 집단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을 했어요. 종속 변수를 사전 검사를 두 집단에 동시에 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한 집단에만 다문화 교육을 실시를 했대요. 다문화 교육 독립 변수인데 요거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두 집단에서 다시 종속 변수를 측정했다. 가장 전형적인 설계, 즉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2024년 22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년도에도 또 나온 거예요. 청소년의 자원봉사 의식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여기서 청소년은 조사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원봉사 의식 향상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자원봉사 의식이 되겠죠. 이게 이제 얼마나 향상이 됐는가를 보는 거니까, 이걸 검증하기 위해 청소년 200명을 다시 또 무작위로 2개 집단으로 나눈 후에 사전검사 실시했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집단에만 프로그램을 실시했고요. 다시 2개의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또 사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년 연달아서 사실 비슷한 사례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런 걸 딱 보면, 아, 이거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다. 아, 이게 같은 검사를 2번 반복하니까 검사 효과의 개입은 통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무작위 할당을 하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머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들은 상당 부분 최선을 다해서 통제하는 설계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설계입니다. 자, 통제 집단 이번에는 사전이 빠졌어요. 그냥 사후 검사 설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는 무작위로 나눈 후에 사전 검사를 하고 개입을 도입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 사전 검사가 없는 형태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에서 뭐만 빠진 설계다? 사전 검사만 빠진 거예요. 그럼 왜 뺐을까요? 사전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 효과, 그리고 검사와 개입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기 때문에 그거 못하도록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통제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예 영향을 못 주게 만들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특징은 검사 효과도 개입될 수 없게, 그 다음에 검사와 개입 간 상호작용 효과도 당연히 개입될 수, 사전검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개입하지 못하게 뭘 해버리는 거예요? 통제를 한 거예요. 혹은 배제를 한 거예요. 개입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사후 검사에 비해서 얘는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근데 무슨 단점이 있죠? 우리가 물론 무작위 할당을 했으니까 확률적으로만 보면 두 집단이 동질적으로 구성이 됐겠지만, 근데 이거를 실제 사전검사의 점수로 확인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점수 비교를 이거 사후검사만으로 점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후검사만을 토대로 해서 종속변수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진짜 얘네들의 점수가 같았는가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찜찜하다라는 거죠.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근거 점수가 아무래도 사전 사후 검사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요, 또 기출 사례가 2017년도 15회 시험 문제, 그 다음에 2020년도 18회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또 사례 문제가 나왔어요. 사례가 어떤 식으로 제시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가가 노인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그럼 노인은 조사 대상인 거예요. 요가가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요. 우울감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가와 우울감 사이의 인과관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노인 1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요가를 진행을 했어요. 요가 독립 변수를 개입을 했으니 이 50명은 실험 집단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50명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요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통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틀 후인 목요일에 다시 100명. 그러니까 이 중에 50명은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나머지 50명은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에 대한 사후 측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전 검사는 없이 그냥 막바로 요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후 검사를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3년 뒤에 또 사례 문제가 나왔습니다. 노인복지관의 노노케어가 뭐예요? 노! 싫어!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돌본다라는 개념으로 노노케어예요. 우리가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하나로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우리가 노노케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복지관의 노노케어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40명을 무작위로 20명으로 배치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RR은 성립을 하는 거죠. 자, 한 집단에는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했고요.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교육을 실시한 집단이 실험 집단이 되는데 그 앞에 사전검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주간의 교육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만족도 검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구나. 그러면 검사 그리고 검사와 개입 간 상호작용 효과는 통제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점수 비교가 약간 취약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밑에 특징을 보시면 시험 효과의 개입을 통제하기 위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시험 효과? 여기 검사 효과라고 써 있는데 뭐가 맞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영어로는 테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스팅을 검사 효과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시험 효과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시험 효과 이 자리에 같다 해갖고 검사 효과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3번째 설계입니다. 솔로몬 내 집단 설계.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솔로몬 이스라엘의 임금님 떠올릴 거예요. 야사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명의 엄마가 한 아기를 안고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애라고 막 싸워요. 그래서 솔로몬 임금님이 처방을 내립니다. 반 땅에 반으로 나누어서 가져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포기를 하는 거죠. 애를 반으로 나누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양육권을 포기를 하더라도 애를 살리는 거를 선택하는 게 친모. 그래서 이제 괜찮다. 그러면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내가 차라리 물러나겠다라고 얘기한 그 사람이 진짜 엄마다 해서 아이를 돌려주게 만든 그런 야사가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솔로몬은 그 임금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학자의 이름일 뿐인데요. 근데 이분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후 검사 설계가 있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사후 다 하자니 비교 기준은 더 치밀한데 이게 이제 검사 효과 개입하는 건 통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검사 효과를 통제하는 사후 검사 설계는 그건 통제할 수 있는데 비교 기준이 좀 취약하고 어떡하지? 둘 중에 뭐가 더 나을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그냥 아예 조사 대상자를 2집단이 아닌 4집단으로 무작위 할당을 한 후에 2집단은 사전 사후 검사 설계로 나머지 2집단은 사후 검사 설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이쪽은 사후 검사 설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번거롭게 2집단 나누는 것도 번거로운데 4집단이나 무작위 할당으로 나누는 건 더 번거롭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번거로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양쪽의 단점은 서로 보완해서 줄일 수 있고 장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후 검사 설계의 장점인 검사 효과 통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검사와 개입 간 상호작용 효과도 통제할 수 있어요.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앞에서 얘기했던 사전 사후 검사 설계나 사후 검사 설계에 비해서 내적 타당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으니까 복잡해도 이걸 하는 거예요. 얘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험 설계 내에서도 혹은 전체 설계 내에서도 내적 타당도가 가장 높은 이것저것 대체로 다 통제할 수 있는, 여기서 다는 완벽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완벽한 통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통제가 가능한 설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를 합친 그런 개념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검사 효과, 검사와 개입 간 상호작용 효과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애들에 비해서 복잡해요. 4집단이나 무작위 할당으로 나눠야 되고 각 집단에 어떤 처치가 가해져야 되는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쓸 것도 많고요.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솔로몬 내 집단 설계고요. 자, 그 다음에 순수 실험 설계의 네 번째 요인인 요인 설계입니다. 요인 설계에서는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일 때 이 부분을 알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A가 B에 영향을 미칠까? X가 Y에 영향을 미칠까? 해서 독립 변수도 하나, 종속 변수도 하나, 요게 가장 일반적인 가설의 형태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A와 B가 C에 영향을 미칠까? 요런 가설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그렇게 좋은 가설은 아니지만 A와 B라고 해서 2개 혹은 3개의 독립 변수가 있고 그러고 이제 종속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실험 설계 중에서도 뭘 할 수 있다? 요인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부부 상담의 개입 효과를 알고 싶어요. 이때 부부 상담은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개입의 효과는 종속 변수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부부 상담의 방법과 시기가 개입 효과에 영향을 줄까? 뭐뭐와 뭐뭐가 개입 효과에 영향을 줄까? 이거예요. 이때 이제 부부 상담의 방법이라는 것은 부부를 따로 상담할 건가? 부부를 함께 상담할 건가?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낮에 상담할 건가? 저녁에 상담할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 방법과 면접 시기에 따라 개입의 효과가 다를까? 다를 것이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요런 가설을 검증하고 싶을 때 A와 B에 따라 이렇게 되면 이때는 요인 설계가 좋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얘도 실험이기 때문에 실험의 3대 요건 중에 첫 번째인 무작위 할당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내 집단을 구성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낮에 부부 같이 만나는 집단이 있고 낮에 부부를 따로 만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 같이 상담하는 게 있고 저녁에 각각 따로 면접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가 실제로 개입 효과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을 구성하기도 좀 어렵고 조금 에너지도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근데 지금 얘는 그래도 심플한 버전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면접 방법이 자녀까지 동반하는 거를 플러스하고 있다면 이때는 뭐예요? 부부만 공동, 부부만 따로,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같이, 그 다음에 부모 따로, 애도 따로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작위로 나눠야 되는 집단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자, 그래서 독립 변수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독립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범주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집단 구성을 하는데 집단을 무작위로 여러 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요인 설계는 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과 노력을 많이 요한다는 점에서 번거롭다. 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의 개별 독립 변수의 영향, 즉 면접의 방법이나 의 영향, 면접 시간대의 영향을 따로따로도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낮에 부부를 같이 만났을 때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 변수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개입 효과의 차이를 어떻게 유발하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집단 비교 결과를 일반화할 수.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무조건 부부 상담이 더 좋다. 이게 아니라 부부 상담을 언제 할 때 더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장점, 단점을 구성할 수 있고요. 자, 77페이지 요인 설계하고 관련해서 맨 위쪽에 보시면 독립 변수가 특징,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일 때 유용하다. 자, 그 다음에 독립 변수의 속성에 따라서 할당 행렬을 만든다. 이거예요. 할당 행렬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행렬이라는 게 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각각에 대응되는 집단을 무작위로 구성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집단의 값과 이 집단의 값과 이 집단의 값과 이 집단의 값 무슨 값이에요? 종속 변수의 값. 그렇죠. 개입 효과의 차이. 이런 값들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될 텐데 실제로 집단별로 이 측정값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요 분석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통계 분석 방법을 분산 분석, 영어로 아노바라고 얘기를 해요. 아노바라고
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게 이제 analysis, 그러니까 분석인 거고요. of, 뭐뭐에 대한 분석, 그래서 분산, variation에 대한 분석이다 해가지고 얘를 줄여서 ANOVA라고 얘기를 variance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분산 분석과 분산 분석을 사용해서 이 집단의 값들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는 얘는 거의 잘 안 나오는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실험 유형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얘는 제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 호손 효과는 어디서 나왔었냐면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 중에 조사 반응성 얘기하면서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시보는 거짓 위자를 써서 위약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 개입을 받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개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생각 있잖아요. 이런 인식의 차이가 개입돼서 영향을 주게 되는 걸,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실제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냥 어떤 사람이 의사 가운을 입고 나한테 뭐라고 막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당연히 의사일 거라고 믿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이 나한테 뭐 안색이 안 좋아 보이고 어디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의사 가운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일 거라고 믿고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되는 결과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플라시보, 그 사람이 진짜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 이런 걸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개입을 해서 나타나는 효과라기보다는 그냥 그 개입이 그런 개입이다라고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종속 변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조사 대상자들의 인식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진짜 개입의 효과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플라시보 효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일반화 가능성 혹은 외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 대상자를 단순히 두 집단에만 무작위 할당하지 않고요. 제3의 집단까지를 포함해서 무작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60명의 조사 대상자가 있을 때 30명, 30명 이렇게 나누지 않고 20명, 20명, 20명 이렇게 무작위로 나눈다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요, 사전 사후 검사 다 해도 되고 사후 검사만 해도 돼요. 지금 여기에 사전 검사가 빠져 있는데 해도 안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플라시보 통제 집단 설계는 사전 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세 번째, 플라시보 집단에는요, 여기 실험 집단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하지만 이쪽에는 진짜 개입을 하고요. 이쪽은 개입처럼 보이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약을 개발을 하고 이 약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분 60명을 20명, 20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한 후에 첫 번째 20명한테는 그 개발된 약을 6개월 동안 복용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은요, 그냥 안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단에게는요, 그냥 일반적인 영양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영양제 이런 걸 주면서 이게 이번에 개발된 신약이다라고 언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약을 먹는 사람들도 이게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일 거다라고 알고 그걸 먹게 되잖아요. 진짜 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쪽에서 얼마 변화가 나타났고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났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임상 효과가 한 15점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도 예를 들어 한 5점 정도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약의 진짜 효과가 아니어도 진짜 약효는 없어도 그 약이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믿고 먹는 것만으로도 증세를 5점 정도를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15점에서 5점은 빼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플라시보 효과니까. 그럼 실제 약의 효과는 10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플라시보 통제 집단 설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는 유사 실험 설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 실험 설계는요, 순수 실험보다는 아무래도 내적 사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는 정도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내적 사당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얘가 무작위 할당을 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실제 상황에서 똑같은 클라이언트들을 반으로 딱 무작위로 나누는 게 윤리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는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일반적인 상황, 실제 상황에 맞는 이런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러면 실제 상황이 일반화하기가 더 좋다. 외적 타당도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우리 4장의 맨 끝쯤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외적 타당도를 높이려면 표본의 대표성을 키울 것, 조사 대상자들의 반응성은 낮출 것,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사를 할 것,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현을 할 것,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사실험 설계는 아무래도 실제 상황에 맞는 조사를 하기 위한 차선책을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는 떨어져도 외적 타당도는 오히려 순수 실험보다는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순수 실험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 무작위로 두 집단을 나눈 후에 사전 검사하고 그 다음에 한 집단에만 실험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 검사를 하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가장 전형적인 순수 실험 설계였는데요. 현실적인 사유에 의해서 이 중에 실제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무작위 할당이에요. 그래서 무작위 할당을 할 수 없어서 얘를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차선책을 사용하는 게 바로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R만 붙이면 이게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하고 같아지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무작위 할당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래서 두 집단의 차이를 가장 동질적으로 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무작위 할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근데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일하다라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비동일 통제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깐깐한 학자들은 아니, 무작위 할당을 통해 통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를 비동일 통제라는 말을 쓰는 것도 적합하지 않고요. 얘를 그냥 점수 비교를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지 제대로 통제한 건 아니기 때문에 비교 집단 설계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비동일 통제 집단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비동일 비교 집단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냥 같은 설계를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순수 실험 설계만큼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잘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검사 요인도 통제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확산이나 모방과 같은 상호 교류의 문제도 통제하기가 힘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8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은요. 정말 죄송하게도 여러분들 교재에서 78페이지는 오류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유사 실험 설계에는 2개 이상의 집단이 필요하다. 이런 기출이 2016년도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옳은 지문이 아니라 옳지 않은 지문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착각을 해서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유사 실험 설계에는 꼭 2 이상의 집단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는 틀린 선지다 해서 X 표시를 꼭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78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단순 C계열 설계는 한 집단에 대해서 사전 사후 검사를 여러 번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2 집단을 두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꼭 2 이상을 두어야 한다라는 말은 옳지 않아요. 자, 그래서 너무 죄송하게도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설계 형태, 특징, 그리고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장점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장점이 아니라 단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장점이라는 글자를요, 단점이라고 바꿔주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의 설계 유형, 아까 이제 얘기했고요. 우리 기출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회, 즉 2019년도 기출 사례인데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땡땡시 소재 중학교들 중에서 얘랑 얘가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 할당으로 두 학교를 나눈 게 아니고 그냥 이 학교랑
비슷하니까 내가 선정을 했다라는 거. 이거 무작위가 아니라 자기적으로 비슷하게 맞췄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얘기한 매칭, 배합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무작위 할당이 아니므로 요 R은 빠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두 학교에 사전검사 실시했대고 한 학교 A에서만 프로그램을 실시했대고 그 다음에 두 학교 모두에서 사후검사를 실시했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R만 빠져있는 이 형태, 얘는 비동일 통제 집단 혹은 비동일 비교 집단 설계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점이에요. 아까 장점이 아니라 단점 두 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무작위 할당으로 집단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험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상대적으로 순수 실험보다는 떨어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두 집단을 무작위 할당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 집단 간의 상호 교류도 엄격하게 통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상호 교류를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실험 집단의 효과가 통제 집단까지 확산되는 문제, 혹은 통제 집단에서 실험 집단을 의도적으로 모방하는 문제가 적절히 통제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 땡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단순 시계열 설계예요. 자, 얘는요, 우리가요, 무작위 할당으로 나누지 못한다면 굳이 두 집단을 나누려고 애쓰지 말고요. 그냥 한 집단, 실험 집단 내에서 통제의 대안을 찾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시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작위 할당을 할 수 없으니 그냥 나누지 말자. 한 집단 내에서 통제의 대안을 찾는 방식이 뭐냐면 반복 측정이에요. 무엇을 반복 측정하죠? 종속 변수를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입 전에 최소 3번 이상, 개입 후에 3번 이상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 점수가 일종의 통제 집단 역할을 하고요. 얘랑 이게 일종의 실험 집단 역할을 해서 이 점수들과 이 점수들을 비교하는 형태로 통제의 대안적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나오는 걸 단순 시계열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78페이지 기출 사례로 2022년도 20회 시험에 있었던 거 보시면은요. 우울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집단을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우울 예방 프로그램 진행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진행 후에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측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집단에 대해서 개입 전후 여러 번의 측정이 있었다. 그럼 얘는 단순 시계열 설계, 얘는 유사 실험 설계에 해당하고 이때 통제의 방법은 뭐다? 종속 변수에 대한 반복 측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특징의 두 번째 땡부터를 읽어보시면은요. 개입 전에 측정한 점수가 통제 집단 역할을 하고 개입 후 측정치가 실험 집단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측정치의 평균을 서로 비교해서 개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상, 최소 3번 이상 이런 얘기가 있고요. 종속 변수의 변화를 추적 비교할 수 있죠. 여러 번에 걸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한 집단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제 집단을 설정하기가 힘들다. 이럴 때에는 대안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단점은 있는데 외부 사건의 요인을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 예를 들자면 이때까지는 얼마였는데 이날 갑자기 점수가 뛴 거예요. 그럼 뭔가 있었을 텐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부 사건의 개입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검사를 반복하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죠? 앞 검사가 그 다음 검사에, 그 다음 검사가 그 다음 또 검사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되죠. 이걸 검사 효과의 개입을 통제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여러 번 측정을 한 후 개입을 했잖아요. 그럼 얘네들과 얘네들이 맞물려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걸 검사와 개입 간 상호작용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얘를 통제하기도 어렵다. 이런 단점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나대로 조금 미진하고 얜 얘대로 조금 약간 부족해요. 그럼 우리도 합치면 어떡해요? 우리가 아까 이제 실험 설계에서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를 반복해서 해버리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요만큼만 하면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인데 얘를 각각 시계열로 최소 3번 이상씩을 반복 측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나 얘보다 얘는 훨씬 더 설계가 복잡하지만 이 복잡한 짓을 우리가 왜 하죠?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유사실험 설계 이 3가지 종류들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얘가 그래도 내적 타당도를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설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설계죠. 원시 실험 설계예요. 자, 혹은 얘는 전 실험 설계 혹은 선 실험 설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순수 그 다음에 유사 실험보다 얘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해하는 요인을 무작위 할당으로 당연히 통제하지도 못하고, 여기는 R이 전혀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통제하지도 못하고 유사 실험 설계처럼 이 통제를 대안적으로라도 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못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네들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설계다, 없는 설계다? 없는 설계예요. 무작위 할당으로 통제할 수 없는데 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할 수 없다. 자, 그래서 79페이지 1회 사례 설계의 단점에도 보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의 맨 위쪽에 있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에서도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의 단점에서도 보면 외생 변수의 개입을 통제할 수 없다. 이거 달리 얘기하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얘네들은 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할 수 없다. 이게 공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설계가 1회 사례 설계입니다. 자, 한 집단이 있어요. 사전검사도 없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고 사후검사만 해요. 그래서 사후검사가 예를 들어 70점이 나왔다고 치면 얘가 원래 몇 점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입을 했더니 얘가 변했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전혀 얘기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있는 점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그래도 실험 설계의 맨 마지막 꽁다리에 넣어주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4장의 맨 앞쪽에서 인과관계 성립의 3대 조건을 공시통해서요. 어떻게 외웠죠? 공변성이라는 거, 시간적 우선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통제성이라는 거, 이 3가지가 성립을 해야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4장 앞에서 했었잖아요. 자, 근데 얘는요, 이건 성립하는 거예요. 시간적 우선성. 독립 변수를 먼저 개입한 후에 종속 변수를 측정했다. 그래서 선후 배치가 있었다라는 면에서 얘는 만족을 하지만 그래서 독립 변수를 개입했더니 종속 변수가 변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변성은 성립하지 않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 3개는 모두 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할 수 없는 설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통제 못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만 성립하는 게 1회 사례 설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변했네 아니네 이런 걸 알려면 당연히 사전검사가 있었어야죠. 그걸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1회 사례 설계에 사전검사만 추가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90점이었는데 개입을 했더니 70점이 되었어요. 그럼 점수가 낮아졌네. 근데 이게 진짜 개입 때문인지 아닌지를 통제하는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낮아졌다. 개입을 했더니 낮아졌네. 점수가 변했네. 이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시간적 우선성도 성립을 하고요. 공변성도 성립을 하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통제할 수 없는 설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어찌어찌 해서 사전 검사를 할 여유가 없었거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바로 개입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후검사 이 70점이 도대체 변한 건지 아닌 건지 이걸 비교를 어떻게 하지? 자, 그래서 내가 개입했던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사후에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똑같은 측정을 해봤더니 그 사람들은 90점인데 나는 우리 이제 프로그램 한 친구들은 70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점수 차이가 좀 있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 얘네들은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다가 비교만 당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만히 정태적이다, 동태적이다 해서 정태적이에요. 그래서 정태적인 집단을 비교했다 해서 정태 집단 비교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원시 실험 설계가 구성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장의 내용들은 지나갔고요. 우리 올해 기출문제가 2문제가 나왔고, 2문제 모두 사례 문제로 나왔거든요. 227페이지 봅시다. 227페이지에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우리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원래 100명이 있었는데요. 무작위로 두 집단을 나누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시 전에 측정을 했대요. 이것은 사전검사를 실시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한 집단에만 교육을 실시했대요. 이거 X죠. 독립변수, 실험 집단에만 독립변수를 조작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난 후에 다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후검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RROO, 그쵸? RROO, 그 다음에 XOO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고 해서 얘는 순수 실험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다 혹은 가장 전형적이다, 가장 고정적인 실험 설계다. 얘는 맞는 얘기예요. 자, 교육에 참여한 집단, 그러니까 독립변수를 개입한 집단을 우리가 실험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맞는 거죠. 자, 외적 요인은요, 다른 말로 외생변수 혹은 내적 다당도를 저해하는 다른 요인들이거든요. 걔네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제할 수 있죠. 뭘 했어요? 무작위 할당을 했잖아요. 무작위 할당은 왜 하는 거죠? 외적인 요인, 즉 외생 변수들을 혹은 내적 다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 그걸 한 거잖아요. 그러면 외적 요인의 통제를 시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리게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딱 읽고 3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작위 할당을 하긴 했지만 퍼펙트하게 100% 다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 설계에서 개입하는 통제하기 어려운 건 뭐다? 같은 검사를 2번 반복하기 때문에 검사 효과, 그 다음에 검사 후 개입을 했기 때문에 검사와 개입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맞는 얘기예요. 따라서 내적 다당도 저해 요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두 집단 간의 사전, 사후 측정치를 비교해서 당연히 효과를 판단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쫄지 말고요. 다 이게 아주 명확하게 3이네! 라고 자신 있게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또 사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서 설명하는 설계에 해당하는 것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시설 입소 노인의 정서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얘는 X 독립 변수고요. 그다음에 정서적 안정감 얘는 Y 종속, 이게 독립 변수고 얘가 종속 변수가 됩니다. 알아보기 위해 이것은 조사의 목적을 얘기했는데요. X가 Y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게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독립 변수, 즉 원인의 역할을 하는 변수와 종속 변수, 결과의 역할을 하는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를 탐색, 기술, 설명적 조사 중에 뭐라고 불러요? 이거 설명적 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실험 설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 문제를 읽을 때 이 문제에서는 그냥 설계 유형을 물어보고 있지만 연습을 하실 때는 얘는 설명적 조사에 해당해 라는 것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조사 목적을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조사 없이 사전조사는 없었어요. A 요양원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에, 그러니까 지금 무작위 할당을 했다라는 것도 없고 두 집단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개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종료한 후에 인구사회학적인 배경이 유사한 비요양원 노인들, 이분들은요 처음부터 선정된 대상들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조사 비교만 당한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정태적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검사를 할 때에는 얘네랑 유사한 외부의 어떤 집단의 점수랑 그렇게 해서 비교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불러요?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올해 기출문제 두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번에는요. 자,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OX 문제 가도록 합시다. 아이고, 강의가 너무 길어요. 라고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짧게 가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실력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OX 문제 보도록 할게요. 83페이지 봅시다. 자, 순수 실험 설계 관련된 기출 선지들입니다. 솔로몬 연구 설계. 아까 솔로몬 내집단 설계 있잖아요. 표현은 뭐 내집단 설계, 혹은 그냥 솔로몬 설계 이렇게도 나와요. 자, 솔로몬 연구 설계는요. 가장 내적 타당도 저해율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검사 효과 통제할 수 있다? 있어요. 검사와 개입관 통제, 상호작용 효과 통제할 수 있다?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사후 검사 설계의 장단점을 다 결합을 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건 얘도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도 써요. 도출할 수 있다. 이게 이거구나 라고 이만큼의 상호작용 효과가 개입되는구나 라는 걸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서 그럼 얘는 빼버려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배제 혹은 통제하는 원리를 따르거든요. 도출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는 다 맞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인 설계는 순수 실험 설계 중에서도 독립 변수가 몇 개 이상일 때, 둘 이상일 때, 그래서 그거에 상응하는 할당 행렬을 통해서 여러 집단을 나누고 난 다음에 각 집단의 점수 차이를 무슨 기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노바라고 하는 분산 분석을 통해서 그 집단 간의 점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요. 자, 3번 독립 변수가 많으면 요인 설계를 활용하기가 쉬울까요? 아니에요. 집단 유형이 너무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거 각각 하기가 힘들어져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인 설계에서는 독립 변수의 속성에 따라서 할당 행렬을 만들고 행렬상의 각 범주에 따라서 집단을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순수 실험 설계에서 인과성을 검증할 때 혹은 인과관계를 검증할 때 사전조사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같아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혹은 달라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야 맞는 거고요. 그리고 개입 효과가 있으려면 사후 검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요. 사전조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솔로몬 내집단 설계는 통제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랑 통제집단 사후 검사 설계를 결합한 것이다. 맞는 거죠? 자, 그래서 6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사 실험 설계에는 비동일 통제 집단 혹은 비동일 비교 집단 설계, 단순 시계열 설계, 그리고 복수 시계열 설계인데요. 이 복수를 영어로는 멀티거든요. 이 멀티를 다중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는 아까 R 빼버리고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이에 한 집단에만 독립변수 개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죠. 자,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라고 해도 되고 깐깐한 학자의 경우에는 엄밀히 얘기하면 무작위 할당 안 한 거니까 통제 아니죠. 이러면서 비교 집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통제 집단을 쓰든 비교 집단을 쓰든 걔는 그냥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구분하긴 하지만 얘가 제대로 그러니까 무작위 할당으로 이것저것을 제대로 통제하는 설계는 아니기 때문에 모방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모방이나 확산이 개입될 수 있다.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7번은 틀린 거고요. 8번 단순 시계열 설계는 한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를 반복 측정하는 형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테스트를요, 계속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에 미치는 검사 효과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 측정하다가 그러고 개입을 하면은 이
검사들이 예에 영향을 미쳐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맞아요. 자, 그래서 검사와 개입의 상호작용 효과가 개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통제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자,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아까 이런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무작위로 나눈 건 아니고 얘랑 유사하게 이렇게 임의적으로 나눴다 혹은 자기적으로 나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임의적으로 나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라고 해도 되고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라고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걔네들 간의 교류를 엄격하게 통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무방효과나 확산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제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갖는다. 이 말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중시 계열 설계입니다. 이건 뭐죠?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를 여러 번에 걸쳐서 사전사후하는 형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중인데요. 여기에 통제 집단 혹은 비교 집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니까 통제 집단을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 말은 틀렸습니다. 자, 시계열 설계에서는 검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검사와 개입 간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맞아요. 즉, 통제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시 실험 설계입니다. 자, 단일 집단. 우리 이거는 원시 실험 설계, 자, XO. 이거 1회 사례 설계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사전검사가 더해지면 단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전에 요거 없었을 때 1회 사례 설계에서는요. 자, 우리 인과관계 성립의 3대 요건 중에 뭐만? 얘 먼저 하고 종속 변수 측정해서 시간적 우선성 요건만 충족하지만 그러니까 사전검사를 하게 되면 개입했더니 변했네라고 하는 공변성 요건도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시간적 우선성 기본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변했네 해서 그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비교해서 실제로 개입 후에 달라졌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 기준이 존재한다라는 말 맞아요. 혹은 이거를 다른 말로 공변성 요건은 확인할 수 있다 혹은 성립한다라는 말도 맞아요. 다만 통제성 요건은 성립하지 못한다. 즉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을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1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는요. 자, XO였는데 가만히 있다가 사후 검사에서 비교만 당한 집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걸 정태 집단 비교 설계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험 집단과 그리고 개입이 주어지지 않은 집단, 개입을 안 한 집단을 나중에 사후에 구분해서 종속 변수의 값을 비교하는 형태를 취해요.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있죠. 왜? 얘는 그냥 한 집단 안에서 끝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통제 집단 안 쓰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태 집단 비교 설계와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둘 다 원시 실험 설계 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외부 요인, 이거 뭐죠? 외생 변수 혹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설명 가능성을 배제라는 말은 통제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하기 어렵다. 통제하기 어렵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정태 집단 비교 설계는 두 집단의 본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설정해서 비교하는 절차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본래의 차이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가 이거 확인하기 어렵다. 이 말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사론 되게 어려워하세요. 이 조사 설계 유형은 막 설계 유형 11개가 나오기 때문에 막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가 지금 공부한 1시간이 조금 넘는 실제 이제 개념 파트는 1시간 정도가 됐고요. 거기서 여러분들 집중력 떨어지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기출문제하고 기출선지 OX를 같이 풀어봤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여기서 나오는 문제 여러분들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이제 6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